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해설은 심각한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제목이 좀 심각합니다. 2008년 제2의 IMF 경제 위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제 얼굴로 좀 돌아왔어요. 말씀드렸지 제목이 좀 살벌하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왜 또다시 지금 이 시점에 IMF가 온다고 겁을 주는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5월 18일자 기사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 좀 작은 제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양자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 중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걱정은 되지만 그런데 은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이런 기사가 있네요. 좀 크게 이 부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BIS 비율이라고 아시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BIS 비율, 은행의 BIS 비율은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즉 국제결제은행이죠. BIS, 국제결제은행이 자기 자본금을 은행이 얼마 이상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자본 비율을 정해놨는데요. 국제결제은행에서 그 기준보다 크게 상회하는 자기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가계부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은행은 좀 안전하다는 것이죠. 왜? BIS가 요구하는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자기 자본 비율을 규정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행은 비교적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올해 3월 달에 출판된 책이고요. 책의 제목은 바젤 3 모멘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매우 좋지 않은 좀 불길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남았나요? 바젤 3가 실시된다. 바젤 1, 바젤 2는 계속해서 은행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해라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바젤 1, 바젤 2입니다. 지금 바젤 2까지 시행됐고요. 바젤 3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보다 강화되겠죠. 강화되는 내용,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강화되는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BIS 비율.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IMF 경제 위기 때 BIS 비율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애를 먹었죠.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요. 그것이 14.3%인데 내년 1월 1일에는 14.52%로 늘어난다. 약 0.22% 정도가 더 늘어나가죠.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손 충당금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손 충당금은 현재 손실 본 부분에 한해서만 대손 충당금을 쌓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결산을 받는데 손해가 났다. 그 손해 부분의 몇 퍼센트를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손해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손해 부분까지를 계산해서 대손 충당금을 미리 쌓으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이 좋은 이런 옷감 소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중국의 어떤 회사가 그와 똑같은 그 옷감을 만드는 회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기존에 옷감을 만들었던 한국 기업은 장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미리 손실로 잡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손실로 잡아서 대손 충당금을 쌓으라는 것이죠. 모든 하나하나
대출 건수를 다 이것이 진짜 공정하냐, 시장에서 정말 이 제대로 평가를 한 것인가를 다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서 그 부분을 다 보수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쌓으라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거는 어떻게 해라, 어떤 건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다 따지면, 다 따르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바젤 3가 적용되면 은행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보다 약 많게는 30% 정도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바젤 3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대출 건수가 상당 부분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 은행이 30%, 20에서 30% 정도의 대출을 줄일 겁니다. 즉 내년 1월 1일부터는 나가 있던 대출을 야, 이제 더 이상 은행에서 돈 꿔줄 수 없으니까 갚어 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뭐 안 갚으면 되잖아. 왜 우리가 꼭 국제결제은행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예, 국제결제은행은 우리 보고 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결제은행 사이에 협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죠. 안 따르면 되잖아. 예, 불행하게도 안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의 협약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지난번 IMF 같은 사태를 겪게 됩니다. 국제결제은행을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저축은행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이 다 국제결제은행입니다. 이 협약을 따르지 않으면 퇴출되게 됩니다. 외환 거래를 할 수 없고 자금을 외국에서 빌려올 수 없게 되고 우리는 또다시 IMF 같은 사태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은행이 한 25에서 30% 정도 지금 나가 있던 대출을 회수할 겁니다. 갚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잘 나가는 기업만 안전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대출 회수를 강요당하게 될 겁니다. 은행 중에 어떤 은행이 가장 위험할까요? 정부가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을 많이 해주라라고 정부가 요구를 했고 거기에 충실하게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은행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소기업은행이죠. 중소기업은행은 한 80% 정도가 원래 중소기업의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중소기업은행 한 80% 정도를 중소기업에 대출해 주었습니다. 또 준국채은행도 있죠. 국채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런 데는 지금 국가가 정책적으로 부실기업에 많이 대출해 주도록 했죠. 대표적인 예가 대우조선입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것들을 모두 부실채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중소기업의 많은 기업들이 부실하다라고 판정을 받게 될 거고요. 또 대우조선이나 이렇게 그런 곳에 정책적으로 많이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은 회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줬던 은행, 국채은행, 준국채은행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돈을 찍어서 그런 회사들을, 은행들을 구제해 줘야 합니다. 결국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이겠죠. 아니면 그런 국채은행과 준국채은행들을 헐값에 팔아넘겨야 될 겁니다. 민영화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컴퓨터 화면에서 바젤 3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면 은행은 지금보다 20에서 30%가량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된다. 따라서 은행은 대손 충당금을 쌓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나갔던 대출을 회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한계 기업으로 몰려있던 중소기업과 그리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려 했던 조선소 같은 그런 기업들로부터 대출을 회수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따르겠죠.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될 거고요. 세금이 투입돼야 될 겁니다. 아마 국채은행과 중국채은행이 헐갑의 민영화로 헐갑의 그 시장에 나올지도 모릅니다. 바젤 3가 적용되면 은행이 이런 타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인데요. 화면에서 보험사는 은행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이 바젤 3의 직격탄을 맞을 금융기관은 은행보다는 보험사입니다. 보다 살펴보면요. 보험부채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대부분 이제 위험자산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생명보험회사 삼성은 본사를 2004년도에 팔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왜? 바젤 3에 대응하기 위해서지요. 많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매각하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너도나도 팔아야 되니까요. 이 보험사가 또 위험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자산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될 뿐만이 아니라 IMF 경제 위기 시에 보험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금리 상품을 확정형 고금리 상품을 팔았다는 겁니다. 7%에서 8%의 확정형 고금리 상품을 팔았습니다. 지금 보면 무슨 수로 돈을 벌어서 보험사가 7%, 8%의 고배당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2004년부터 역마진이 생기는 겁니다. 즉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부실자산으로 평가를 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이미 알리안츠는 팔렸죠. 아주 헐갑에 중국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보험사들이 팔려나갈 겁니다. 저자는 우리나라의 50%의 보험사가 도산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우리 이제 아까는 지금까지는 은행과 보험사를 봤죠. 그럼 개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은행 거래 거절이 은행에서 당신하고는 거래할 수 없다. 대출 갚아라라고 하는 게 지금 신용등급 7등급,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7쭉 여러 등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9등급까지. 현재는 7등급이 되면 이제 거래를 안 해주는 거죠. 당신 대출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제2금융권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바젤 3가 적용이 되면 7등급이 아니라 5등급까지만 되고 6등급, 7등급은 은행에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행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렵겠죠. 왜? 생명보험도 지금 자기가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러면 제1금융권으로 또 퇴출되는 사람이 200만 명 정도가 내년부터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200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대출 받았던 거를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제2금융 또 제3금융권으로 이동하겠죠.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 아닌 중금리 대출을 중금리로 여주 수신을 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들이 호황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퇴출되는 사람들이 제1금융권에서 퇴출되는 그 개인들이 결국 돈을 쓸 만한 곳은 인터넷 은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젤 3는 은행, 시중은행이죠. 그리고 보험사, 그리고 개인에게 매우 어려움을 강요하게 됩니다. 계속 컴퓨터 화면을 봐주시죠. 바젤 3가 시행되면 부동산에는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에 관한 저자의 이 주장입니다. 바젤 3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은행과 보험사는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이 컴퓨터 화면은 S보험사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이미 2004년도에 본사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좀 많이 빌려서 주택들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투자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주택 허가를 많이 내줬죠. 신축 허가를. 지금 현재 미분양 주택이 100만 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년 내로 160만 호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과 보험사에서 많은 부동산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야 이거 위험하니까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아라 라고 상환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전세 세입자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이 나 이거로 도저히 비싸서 못하니 좀 싼 곳에 좀 떨어진 싼 곳에 가서 전세를 얻을 거야. 따라서 기존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세를 놨던 집주인에게 빼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빼주려면 또다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분양 주택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려고 하면 새로운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많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내가 좀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당신 때문에 못 간다. 전세금을 안 빼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전세금과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 전세금의 차이만큼을 이자를 지급해달라 라고 하는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ity of Angel, 즉 도시의 천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빈 집을 뚫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미분양 주택 쪽에는 집을 샀지만 잔금이나 중도금을 갚지 못해서 그냥 입주를 못한 집들도 지금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 비어있는 집을 뚫고 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을 내쫓는 것은 법률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한 도시의 천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도시의 천사들이 쉽게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사람까지 그런 직업까지 생겨날 거다라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 오피스텔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보아 2015년 현재입니다. 43% 정도가 미분양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2018년 내년 1월 1일부터 바젤 3가 시행되면 은행에서 부동산이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압력을 받게 되고 전세입자도 이 전세금 대출 상환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오피스텔에 거주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바젤 3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젤 3는 협약입니다. 은행들끼리 협약, 국제결제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이 은행들끼리 협약이죠. 유럽은 이미 부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지난번 그리스 사태 때 이 바젤 3를 부분적으로 미리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유럽 중앙은행이 돈을 꽂았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 이미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볼커 룰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도입을 해서 상당 부분 이미 도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죠. 월가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 바젤 3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좀 내가 많이 이렇게 완화시켜 줄게. 연기하거나. 월가의 은행가들이 찬성했을까요?
의외의 반응이 왔습니다. 아니, 그대로 갑시다. 1월 1일부터 내년 1월부터 시행합시다. 왜? 우리는 이미 월가는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그런 기준을, 미국 은행들은 이런 기준을 지킬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지금 지키고 있다, 일부. 이걸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생길 것이다. 그런 나라들은 우수한 자산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의 우수한 우량 자산들이 경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헐값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럴 때 헐값에 취득하면 된다. 우리가 IMF 때 우리나라의 값비싼 자산들이 헐값에 외국으로 팔려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아마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제 추측입니다. 이 저자가 추측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월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가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젤 3를 적용하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그것을 피해보는 국가는 우리나라, 중국도 피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상당 부분 이 대출이, 부실 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월가는 또 한 번 우수한 자산들을 싼 값에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이건 제 단순한 제 추측입니다. 불길한 추측이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컴퓨터 화면에서 우리나라를 보시죠. 먼저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젤 3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그리고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따르지 않을 방법이 없다.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외환시장에서,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투출될 수밖에 없다. 또다시 IMF와 같은 제2의 IMF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신문과 방송에서 보거나 들으신 일 있나요? 거의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요, 언론인들이 바젤 3가 뭐야? 물론 일부 기자들은 알 수 있겠죠. 알았겠죠. 그러나 쓰지 않았습니다. 기사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자들이 바젤 3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7년 IMF 사태를 맞았을 때 우리나라 언론사가 IMF를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언론사가 있었나요? 그것을 예측해서 기사를 쓴 언론인이, 대한민국의 언론인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997년도에 IMF 사태를 예견해서 기사화하지 않은 언론이나 내년도 바젤 3가 실시되면 우리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다 라고 예견하고 경고를 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입니다. 두 번째, 금융권에서는 바젤 3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금융권은 바젤 3를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바젤 3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권 내부의 팀들이 다 있었습니다. 각 은행마다, 각 이 손해보험사마다, 생명보험사마다 다 바젤 3를 어떻게 대비한다는 바젤 3를 연구하는 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담하는 팀은 있었지만 그러면 대비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수십 조의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보험업계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을 받아갔습니다. 대주주들이. 대비 안 했다는 것이죠.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되지 않겠어? 이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바젤 3가 뭐야?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내가 알기는 알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그럼 어떻게 되지 않겠어? 정부가 어떻게 좀 조치 취해주지 않겠어? 이겁니다. 그럼 우리 정치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젤 3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금융통이나 금융의 밝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려합니다. 대선 정국에서,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이 마당에 이러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를 꺼려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의 저자 박홍기 씨인데요. 이분이 바젤 3라는 책을 썼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이 책의 내용이 틀리기를 희망합니다. 즉, 이 책을 잘못 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 쓰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젤 3는 이미 오래전부터의 국제결제은행 간의 협약이었습니다. 그 협약은 따르게 되어 있고 그 협약의 발효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라는 겁니다. 1997년도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BIS 비율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퇴출됐고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한국 보니까 이 BIS 비율 맞추느라고 굉장히 이 고통이 컸다. 일본에도 그런 사태가 올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야, 그러면 BISB 국제결제은행 아닌 은행을 만들면 어떠냐? 몇 개 은행은 국제결제은행 아닌 걸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1997년도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요. 그 뒤에 제가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에서 국제결제은행이 아닌 은행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은행과 그리고 보험사들은 국제결제은행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월가 사람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제가 수시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금융권 출신 인사들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할 건데? 글쎄 뭐 어떻게 되지 않겠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책의 내용이 틀리기를 첫째 희망합니다. 이 저자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 책의 내용이 틀렸기를 희망합니다. 그게 첫 번째 희망이고요. 두 번째 희망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금융권과 언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대처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희망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희망이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세 번째로 제가 이 내용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론이나 금융권이나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으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가 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해설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1997년도에 우리가 IMF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때 언론, 금융, 정치권에서 IMF 사태가 올 것이라고 공론화하고 예견하고 보도해 주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저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언론과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이것을 공론화해서 슬기롭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헤쳐나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가는 여러분 각자가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유쾌하지 못한 해설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일까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올해 3월 달에 출판된 책이고요. 책의 제목은 바젤 3 모멘토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매우 좋지 않은 좀 불길한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7개월 정도 남았나요? 바젤 3가 실시된다. 바젤 1, 바젤 2는 계속해서 은행에 규제를 하는 겁니다. 보다 보수적으로 운용해라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바젤 1, 바젤 2입니다. 지금 바젤 2까지 시행됐고요. 바젤 3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보다 강화되겠죠. 그 강화되는 내용, 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 강화되는 그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BIS 비율. 여러분 뭐 많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사 중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여러 가지 걱정은 되지만 그런데 은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이런 기사가 있네요. 좀 크게 이 부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BIS 비율이라고 아시죠?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BIS 비율, 은행의 BIS 비율은 기준을 크게 상회한다. 즉 국제결제은행이죠. BIS, 국제결제은행이 자기 자본금을 은행이 얼마 이상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 자본 비율을 정해놨는데요. 국제결제은행에서 그 기준보다 크게 상회하는 자기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 가계부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은행은 좀 안전하다는 것이죠. 왜? BIS가 요구하는, 국제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자기 자본 비율을 규정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은행은 비교적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기사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IMF 경제 위기 때 BIS 비율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애를 먹었죠.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요. 그것이 현재 14.3%인데 내년 1월 1일에는 14.52%로 늘어난다. 약 0.22% 정도가 더 늘어나가죠.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손 충당금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손 충당금은 현재 손실 본 부분에 한해서만 대손 충당금을 쌓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결산을 받는데 손해가 났다. 그 손해 부분의 몇 퍼센트를 대손 충당금으로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손해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손해 부분까지를 계산해서 대손 충당금을 미리 쌓으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이 좋은 이런 옷감 소재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됩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런데 중국의 어떤 회사가 그와 똑같은 그 옷감을 만드는 회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기존에 옷감을 만들었던 한국 기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 해설은 조금 심각한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제목이 좀 심각합니다. 2008년 제2의 IMF 경제 위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제 얼굴로 좀 돌아왔어요. 말씀드렸지 제목이 좀 살벌하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왜 또다시 지금 이 시점에 IMF가 온다고 겁을 주는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5월 18일자 기사이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면 좀 작은 제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양자 완화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장사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미리 손실로 잡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손실로 잡아서 대손 충당금을 쌓으라는 것이죠. 모든 하나하나 대출 건수를 하나 이것이 진짜 공정하냐,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평가를 한 것인가를 다시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서 그 부분을 다 보수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쌓으라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거는 어떻게 해라, 어떤 건 어떻게 해라라고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다 따지면, 따르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바젤 3가 적용되면 은행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보다 약 많게는 30% 정도 대손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바젤 3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대출 건수가 상당 부분 위험하다고 판단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서 은행이 30%, 20에서 30%